안녕하세요. KSUG 김홍규 회장입니다. 네 번째 KSUG 패널 토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업무 혁신 사례 알아보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앞서 여기 입장하신 분들은 사전에 열 체크 및 손 소독제 사용, 좌석 간 거리 두기 및 아크릴판 설치 등을 시행하여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촬영 및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진행될 아젠다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업무 혁신 내용 사례 발표, 세션 2에서는 패널분들 모시고 실시간 토의 및 Q&A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행사 전에 보내주신 사전 댓글과 이 패널 토의 진행하면서 보내주시는 실시간 댓글을 포함해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딜로이트 송재영 파트너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딜로이트 컨설팅의 송재영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EY 양재호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KSUG 회원 여러분. 저는 EY 컨설팅에서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양재호 파트너입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커니의 윤상준 전무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커니에서 매니징 컨설팅 서비스에서 CIRP라고 하는 유통물류를 맡고 있는 윤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언제라도 실시간 질문과 댓글 남겨주세요. 좋은 내용은 추첨을 통해서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또한 좋은 내용들은 Q&A 시간에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세션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고 질문을 많이 두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제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분의 주제 발표 첫 번째로 딜로이트 송재영 파트너께서 디지털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디지털 워크포스로 실현하자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딜로이트 컨설팅의 송재영 파트너입니다. 오늘 KSUG 회원분들께 말씀드릴 부분들은 디지털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디지털 워크포스로 실현하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20년 전에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의 창시자인 그때 당시 90년도 당시에 경영이론 4대 경영 이론가이셨던 마이클 해머가 비욘드 리엔지니어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밀레니엄 세대가 전체 근로자의 50%를 넘게 될 것이고 Z세대, 90년도 이후에 출생한 분들이 20% 이르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을 보게 되면 MZ세대라는 일컫는 분들이 거의 워크포스의 50% 이상, 거의 70% 육박하는 부분들이 사실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Z세대들에 대한 일하는 방식은, 일하는 업무에 대한 습득 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디제라티라는 형태하고 디지털 노매드라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디제라티라고 하는 부분들은 디지털과 리터라티에, 즉 디지털을 아주 잘하는 지식인, 디지털 지식인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세대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노매드입니다. 지금 코비드-19에 의해서 재택도 많이 하고 많은 부분들이 실제 사무실이 아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바로 이런 디지털 노마드라는 형태의 인간형을 일컬어서 가상 조직과 가상 공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디지털 노매드로 합니다. 이런 디지털 노마드의 형태의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의 방식에 있어서 5가지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이 디제라티와 디지털 노매드의 세대는 일하는 일의 습득, 수행 방식이 개인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플랫폼 차원에서도
집단적인 인터랙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익숙해서 그런 업무 방식에 의해서 일하는 것들을 선호한다. 그리고 4차 산업 신기술에 대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상당히 많이 익숙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신기술 사용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의존도 상당히 높고 복수의 다양한 조직들과 아우르는 협업 중심으로 일을 하는 세대다. 그래서 이런 세대들과 함께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이런 4차 산업 기술에 아주 익숙한 세대들에 의해서 그 업무를 가지고 활용하는 디지털 워크포스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보시면은 그 4차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자동화시키고 그 자동화된 부분들이 인텔리전트하게 오토메이션 되는 형태로 발전함에 있어서 4차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한 이 세대들에 대한 그 업무 지원 환경들도 거기에 맞게끔 개선돼야 된다. 그게 바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된 부서와 업무들이 하나의 그 디지털 워크포스에 모여서 그 원페이지, 원스톱에 대한 형태로 업무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들에 의해서 디지털 워크포스에 대한 실현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디지털 워크포스를 통해서 그 많은 효과와 업무 효율화를 구성한 사례를 3가지 사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서는 구매 담당자가 샘플 요청 업무 효율화를 그 통해서 이루어진, 즉 7.5일에서 4.그러니까 그 1단위 7.5시간에서 1에 4시간에 대한 3.5시간에 대한 그 업무 절감 효과에 대한 부분이고요. B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AI 적용 사례로서 기존의 채용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약 한 달간의 리드 타임을 그 14일 만에 완료할 수 있었던 그런 그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C사 같은 경우는 원부재료 시황 예측에 대한 예측을 할 때 AI 모델을 통해서 거의 1개월에 대해서 걸리던 리드 타임을 1주 만에 그 완료해서 보고했던,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자, 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담당자는 출근해서 그 퇴근할 때까지 이 화면에서 내가 관련된 업무들이 어떤 업무 얹혀져 있고 어떤 것들이 보틀렉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우선순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BPM과 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융합된 기술을 적용해서 하나의 워크플레이스 안에서 일을 하는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효율에 대한 극대화를 통해서 그 상당히 그 업무에 대한 그 리드타임 단축을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에서 보시는 거는 그 실제 AI를 통해서 채용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좀 줄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집 공고, 인력을 채용할 때 모집 공고, 서류 전형, 인적성 전형, 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까지 걸리던 기존의 30일에 걸치던 리드타임을 14일에 걸쳐서 풀 사이클에 대한 것들을 완료해서 우수 인력들을 채용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마지막으로서는 이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원부재료 시황 예측인데, 가격 변동 예측을 위한 내부 데이터들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확보된 데이터들을 가격 예측 모델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서 그것들을 실제 AI와 통계 패키지에 대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그 1개월에 걸쳐서 했던 시황 예측 그 리드 타임을 실제 1주 만에 끝냈던 아주 그 기대 효과 좋았던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디지털 시대 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달성하자는 것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송재영 파트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 MZ세대가 개성과 경험을 중시하고 플랫폼 환경화에서 신기술에 대한 저항 없이 데이터 의존하며 협업을 잘하고 있는 이 MZ세대들을 위한 일하는 방법,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첫 시발점, 일하는 중심의 디지털 워크포스의 구성을 통해 효율화를 해야 하고 그런 사례들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EY 양재호 파트너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ERP 전략 및 DT 적용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Y 컨설팅의 양재호 파트너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 회사의 가장 큰 ERP 시스템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ERP와 연계된 모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연계하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표인데요. 우리는 과거에 여기 계신 많은 KSUG 회원 여러분들이 그 ERP로 일을 많이 하셨을 거고 SAP 많이 하셨을 텐데 과거에 제가 했던 SAP는 통합, 표준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모으고 표준화하는 것이 큰 패러다임이었다면 요즘에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전,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 이런 부분들은 ERP를 오히려 코어로 경량화하고 코어로 작게 만들면서 단단하게 만들면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들과 다양한 전문 솔루션들을 뭉쳐내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이모달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시스템 오브 이노베이션 혹은 시스템 오브 레코드라는 이름으로 ERP와 어떤 이런 혁신 시스템들을 나눠서 이것을 어떻게 잘 엮어내고 빠르게 대응하고 아키텍처링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미래의 경쟁력이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시스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비즈니스 케이스에 따라서 그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무엇이냐를 고려해 보았을 때는 첫 번째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장표에는 한 4가지 블럭들이 있는데 이 4가지 블럭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전에 송재영 파트너가 발표한 어떤 디지털 워크포스에 대한 그 개념 그리고 고객 경험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에서의 상생 그리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4가지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중요한 어떤 디지털 요소들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ERP가 얼마나 유연하고 단단하게 뒷받침해 주느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워크포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RPA나 OCR이나 여러 가지 NLP나 여러 가지 이런 요소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조만간 상당히 많은 부분 저희의 생활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는 작년에 굉장히 퀄트릭스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요즘에 좀 조용합니다만 절대 관가할 수 없고 저희가 고객 중심으로 모든 오퍼레이션을 혁신해 나가는 이런 형태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우리의 자원이 될 것이고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P를 오픈하게 되면 혹은 큰 시스템을 오픈하게 되면 저희는 사용자의 로그라는 것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스템 오픈해주면 사용자들이 잘 알아서 쓰겠지라고 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로그를 수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획한 대로 우리가 표준화한 대로 일을 따라서 하는지 혹은 옆 팀은 잘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팀은 안 쓰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큐레이터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 팀 간 어떤 프로세스와 업무 처리의 비효율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어떤 이런 역할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 ERP 포탈이나 챗봇을 통해서 대응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 중심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얼티밋 드라이빙 머신이라고 추천하는 회사에서 이제 계속 하는 건데 이 고객이 대리점에 들어서는 순간에부터의 경험, 향기, 인사하는 각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 세밀하게 정리하고 계량화해서 어떻게 이런 숫자들을 올릴 수 있을지 연구하고 하는 이런 회의들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런 회의를 하다 보면 의외로 큰 주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백엔드까지 연결되는 주제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서비스 자재를 어떻게 잘 공급하느냐 혹은 우리 엔지니어를 어떻게 스케줄러를 잘 돌리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분석하느냐, 가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 이런 개선 과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오퍼레이션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우버라는 회사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츠라든가 프레이츠라든가 자전거, 점프라든가 이런 신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고객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소진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모아주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메타데이터라는 것을 관리하고 메타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관리 체계, 비즈니스 지원,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 체계까지 구축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은 ERP를 비롯해서 여러 시스템과 묶여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큰 트렌드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키텍처링을 잘 해내고 미래적인 어떤 구조를 설계해내는 것이 저희들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ERP 중심의 통합에서 이제는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환경이 오면서 ERP를 중심으로 한 주변 시스템들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통합을 통해서 회사의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는 DT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사용자의 행동 분석과 고객의 경험 분석을 통해서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사례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발표는 커니 윤상준 전무님께서 이 비즈니스 성장 대응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니 윤상준입니다. DT라는 주제를 가지고 KSG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여러 인더스트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DT를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적합할 거라는 판단하에 이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보시는 거는 이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많이 확보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이커머스의 규모가 한 160조 정도로 한 2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성장들은 분명히 코비드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온라인의 성장이라든지 식품 소비의 온라인의 증가라는 것들은 여전히 있었긴 했지만 코비드 이후에 이거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조사들이 온라인 유통사에 대한 의존도도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코비드가 일어난 이후에는 신선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30%를 넘어본 적이 없는데 20년도 4월에는 33% 정도까지 전체 온라인 식품 시장에서의 신선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들 등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코비드로 인해서 온라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50, 60대라고 얘기하는 장년층들이 온라인에 대한 경험들이 늘어나면서 그분들도 소비 패턴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신선식품 소비자 이런 측면에서는 사용자나 카테고리 측면에서의 온라인 증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결국은 온라인에 대한 탑 플레이어들을 한두 군데로 모이는 형태가 많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온라인이 증가되다 보니까 각각 회사들은 온라인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물건을 제공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제조사 입장이나 오프라인 유통 입장이나 온라인 플랫폼 플레이어들나 모두 다 이 이커머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의 방향성을 본다면 일단 무조건 온라인은 서바이벌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은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플랫폼 플레이어를 활용한 온라인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사몰이라고 하는 커스터머를 직접 오운하시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자사몰과 다른 온라인 채널과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측면의 고민들도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프라인 유통으로 보면 가장 키워드는 역시 익스피리언스인 것 같습니다. 고객의 경험들을 어떻게 많이 느끼게 할 것이냐와 더불어 오프라인 유통들이 갖고 있는 매장의 인프라들을 여하이 잘 활용하는 방법과 거기에는 들어가는 코스트를 최적으로 낮추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영역은 여전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온라인의 역량 중에 하나인 물류에 대한 풀필먼트에 대한 부분에 많은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제조사 입장이나 오프라인 유통사나 온라인 유통사 모두 다 물류에 대한 역량들을 가져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들이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의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서비스로 물류 서비스가 차별적인 서비스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냐와 이걸 어떻게 풀필하면서 오퍼레이팅을 할 거냐라는 고민일 거고요. 차별적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정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속도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길 배송에서 이제 당일 배송, 이제는 초단기 배송, 새벽 배송이라는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언제 도착할 거라는 것들을 미리 예약하고 이걸 지키는 것, 혹은 옴니채널이라고 해서 교차 반품을 하거나 온오프에 대한 그 내용들을 활용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은 이미
많은 회사들이 고민하고 많이 임플리멘트를 해놓으신 상태이시죠. 그래서 이걸 잘 진행하기 위해서 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화는 어떻게 강화를 하고 있는지, 라스트 마일이라는 딜리버리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외부와 협업을 할 건지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서의 물류를 차별적으로 가져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류 역량에 대한 고민들은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게, 제조사의 입장만 본다 하더라도 제조사가 쿠팡처럼 동일한 그 배송 네트워크를 가져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 일본 영역으로 돼 있는 것들은 쿠팡이나 SSG 마켓컬리처럼 대규모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물류 역량을 가져가는 케이스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번처럼 외부 파트너와 제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새벽 배송하는 거는 팀프레시라는 회사를 활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활용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오프라인 유통을 갖고 있는 자산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산 용도들을 바꿔서 다크스토어처럼 해서 갖고 있는 거점들을 그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거나, 애플 같은 회사도 미국에 벌써 200여 정도의 애플 스토어를 마이크로 풀필먼트화하여 이걸 기반으로 D2C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합정 연행이라고 해서 기아시는 것처럼 네이버랑 CJ가 지분 교환하면서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들을 전략적 파트너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물류 역량의 확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신과 동시에 여기에 어떤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DT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비즈니스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이미 이제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츠 기반의 SNS형 커머스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일본의 조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본인의 몸을 스캔을 하게 되면 이거에 맞는 서브스크립션 같은 모델로 인해서 매출을 증가를 하고 있죠. 쇼퍼파이는 AR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시되어 있는 상품이 내 방에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매출을 증대하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이베이는 워낙 많은 그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플레이어들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올리고 있는 상품들을 자동적으로 기준 정보화하는 작품들을 인도에 있는 커그니전트라는 회사랑 같이 이런 부분들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는 마찬가지로 또 어마어마한 DT가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플랫폼 부분입니다. 아까 우버프레이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메스틱 운송이나 국제 운송 모두 다 우버프레이트, 플렉스포트 등등의 플랫폼 플레이어들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들은 디지털 기술로 무장을 좀 하고 있죠. 창고를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진동닷컴은 10,000평이 넘는 창고를 4명이 운영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무인화 자동화가 되어 나가고 있고요. 창고 운영에서 적재를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결국 들어오는 물건들의 사이즈인데, 이거를 그 화주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3D 스캔으로 이 정보들을 가져다가 적재 최적화를 하고 있거나, 요즘 굉장히 많이 핫하게 얘기하고 있는 에코, 그린 로지스틱스의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등등의 노력들로 물류 영역이나 이커머스 영역에 굉장히 많은 DT의 영역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그 유저분들께서도 고민을 하시면서 DT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이네이블하고 효과성을 가져가는데 활용하시는데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가장 핫한 이 비즈니스죠. 21세기에 와서 가장 크게 변화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인더스트리가 또 융복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세기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융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조하는 회사는 제조만, 유통하는 회사는 유통만, 물류하는 회사는 물류만 해도 됐는데, 이제는 다 이게 융복합화 되다 보니까 다 하게 됐고, 특히 거기 중심에 이 비즈니스가 있게 됐고, 여기에 불을 붙인 건 코비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이 비즈니스를 안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이 비즈니스를 해도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비즈니스의 차별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DT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DT를 활용하는 다양한 케이스를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좀 드는 게, 고마운 마음은 요새 컨설팅업이 굉장히 화랑입니다. 굉장히 화랑 중에 계시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각사가 경험한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 자리를 가져서 고맙고요. 미안한 거는 이 오늘 하나하나 주제가 이 세 분들한테 각기 설명해 달라고 하면 최소 2시간 하루 종일 설명해 줄 수 있는 과제인데, 이걸 제가 감히 5분에 축약을 해서 좀 핵심만 해주세요. 핵심 찌르기,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1시간이라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과 지금 실시간 주시고 계신 질문 통합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세 분께 많은 경험을 얻어내는 질문 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발표해 주신 중에 제가 굉장히 바쁘게 정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주시는 내용들 간단히 요약해 보면 DT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왜 해야 돼? 성공 요소는 뭐야? 또 그거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또 이거 할 때 위험하거나 불안한 요소, 실패 사례는 없는지, 또 이 DT 들어보니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술과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건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어차피 회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시스템들은 ERP고 ERP 중에 많이 사용되는 S/4HANA인데 S/4HANA에 DT까지 추진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질문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한번 하나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요새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첫 번째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두 번째는 데이터 드라이빙 비즈니스 디시전, 세 번째는 드라마틱 리덕션 오브 사이클 타임. 그러니까 결국은 그 회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경험을 잘 살릴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회사 내 모든 프로세스가 빠르게 실시간 움직여질 수 있는 실시간 의사결정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을 하고 DT를 논의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포함해서 첫 번째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근 방식이 뭔지,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탑다운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오늘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제가 스테파노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업무 혁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탑다운인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은 뭐 공통적인 질문이니까 세 분한테 각각 질문 드리면서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참 어려운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근데 그 DT 혁신에 대한 부분들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탑 매니지먼트, 탑다운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지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함께 일하는 여러분의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료분들이 그 본인이 아니면 남이 함께 일하는 업무 절차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DT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협의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협의에 대한 것들을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시행착오에 따른 부분들이 점점 더 우리가 견고하고 완성되어진 DT 적용한 워크포스에 대한 부분들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에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탑다운, 바텀업 다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전사적인 변화 관리이기 때문에. 근데 탑다운이 일단 먼저 중요한 건 한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DT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르고 이해가 다 다르고 언더스탠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영자가 우리 회사의 DT는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화두를 던져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탑다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DT를 어떻게 하자로 결정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이 다음에 돈을 태워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DT가 뭐 이렇게 크게 돈이 많이 드는 어떤 그런 투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기존 임원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존 의사결정자들이. 왜냐하면 보통 투자하면 얼마 버느냐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탑다운에서 탑에 있는 경영자들께서 어떤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실제로 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많이 실패하는 케이스가 뭐 디지털 소프트웨어나 뭐 하나 사면은 뭐가 다 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뭐 RPA라는 솔루션 하나 사면은 모든 게 다 자동화되는 걸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뭐라고 하죠?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나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디지털 기술들은
도입은 쉽지만 운영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가버넌스와 조직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탑다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텀업으로 과제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컨니에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접근 방식 좀 고민스러운 얘기죠. 그 탑다운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DT를 추진하는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의 탑다운은 뭐 피해갈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에도 그 굉장히 DT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DT에 관련된 조직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시는 게 거의 1, 2등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정도로 추진하는 조직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탑다운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DT라는 걸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부터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커니가 좀 고민할 때에 그 DT에 대한 거는 지향점을 명확하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1, 2년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몇 년 후에 디지털이라는 걸 적용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냐라는 거를 세팅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수치적으로 세팅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서 걔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파이럴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탑다운, 거버넌스에 대한 탑다운 두 번 다 탑다운 방식이 저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컨설팅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뭐 말씀들 잘해주시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어프로치를 세웠다라 하더라도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또 고민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탑다운이라는 말이 아무래도 이제 전사의 어떤 가버넌스라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DT를 글로벌 그 전사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당장 뭐 하나라도 효과를 내보기 위해서 일단 당장 해봐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요. 뭐 우리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뭐 서방님님, 뭐 에릭리님 다 이런 질문 주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딜로이트하고 EY에다가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네. 그 DT 추진 방법으로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경험한 방법 중에서 이제 가장 좀 효과적이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어쨌든 DT를 전사적으로 같이 동시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버넌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서로 코어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양한 전사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DT를 접목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업무들이 어떤 건지를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되게 상당히 집중적으로 전사 차원에서 하나의 그 스몰 석세스 사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몰 석세스가 그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런 변화 관리의 하나의 트리거를 삼아서 차례차례 그 우선순위에 따른 업무들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효과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갑자기 이제 굉장히 크게 좀 바뀌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전사적인 전략 하에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늘 해오던 일을 계속하면서 DT를 갑자기 하는데 뭐 전사적으로 전략을 다시 세우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레코멘데이션 드리는 거는 저는 뭐 이게 no regret move라고 이제 뭐 후회 없는 어떤 이 muve라고 얘기하는데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부터 뭐 닥치는 대로는 아니겠습니다만 당장 필요한 것부터 몇 개씩 해 나가시면서 이 디지털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을 느껴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그 각 현업에 계시는 이 핵심 멤버들이 얼마나 이 디지털 기술들을 쇼핑할 수 있고 모아올 수 있고 아키텍처할 수 있는가가 결국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크게 전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타이틀이 뭐 DT 사례 엿보기인데 두 분 말씀해 주신 걸 요약하면 맛보기네요. 야, 한번 맛을 보자. 뭐 이렇게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일단 뭐 당장에 구현할 수 있는 것부터 쉽게 하자 이런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뭔가 일을 하려면 타스크,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있어야지 또 실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제 도출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딜로이트하고 커니에서 한번 좀 이번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딜로이트하고 커니 두 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DT 과제는 이제 그 제가 그 수행하거나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들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저는 별도의 DT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좀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프로젝트 중에 이제 실제 프로세스 관련된, 즉 저희는 이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각 그런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함에 따라서 각각의 우리가 혁신적인 프로세스, 아니면 우리가 업무 효율화를 위한 프로세스, 그리고 협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면서 그 프로세스가 각각 영역별로,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체인별로, 그 재무 영역이라든지 물리 영역이라든지 영업관리 영역이 이런 영역에서 어떤 형태의 연관 조직과 그 코어를 봤을 때 DT를 접목해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프로세스와 업무 절차는 어떤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정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룹핑하고 그 그룹핑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그 스몰 석세스와 아니면 좀 여러 조직적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과제로 도출해내서 그런 그 DT 과제는 프로세스와는 떨어지지 않는 함께 고민해야 되는 과제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커니에서 생각하는 DT 과제 도출이라면 또 사실 종류가 좀 나눠지게 될 텐데요. 뭐 앞에서는 좀 설명드릴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돈을 좀 더 벌겠다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내부 업무를 효율화하겠다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세 번째 거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오퍼레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디지털 생산성이라는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저희가 얘기할 때는 기술 보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제를 도출하실 때 IoT를 어떻게 활용을 하지? RPA를 어떻게 활용을 하지? 머신러닝을 어떻게 활용하지? 하면 굉장히 막막해요. 굉장히 막막하고 이걸 이제 어떻게든 적용하는 거를 찾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숙제하시는 거죠. DT를 왜 하는 걸까요? DT는 디지털 기술이 예전하고 다른 방법으로 저희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너무나 빨리 나오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다른 경쟁사보다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에고니가 뭔지를 정의를 하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 거를 다 물어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에고니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걸로 해서 뭐가 바뀌고 있느냐는 걸 먼저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풀 컨트랙으로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용량 기반으로 페이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용량 기반으로 페이를 한다라는 얘기엔 기술이라는 용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IoT 있어야 되고요. 고객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빅데이터 분석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술로 접근하시지 말고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개인이 변화하는 거, 경쟁사가 변화하는 거, 사회가 변화하는 거를 먼저 찾으면 그걸 우리가 따라갈 거냐, 앞서갈 거냐, 안 할 거냐는 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시작한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프로젝트를 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질문에서도 또 보면 이 가장 이제 DT에 관심이 많고 질문이 많은 게 뭐냐면 정말 그 DT에 성공할 수 있냐?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성공 요소는 뭐냐?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뭐냐? 정말 DT 우리 성공하고 싶다. 이런 열의가 지금 실시간에서도 두어 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EY하고 커니에서 한번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그 DT 성공을 위한 요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 그냥 한두 마디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근데 그나마 좀 중요한 걸 뽑자고 한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DT는 말씀드린 난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시는 걸로 DT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포캐스팅에 AI 들어간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근데 왜 이게 지금 요즘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하는 포캐스팅보다 기계가 하는 포캐스팅이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걔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는 걸 찾는 역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테크놀로지 스카우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역량들을 갖고 계시는 거 하나.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DT를 진행하시는 것들이 이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속 진행하시는 이런 변화관리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저는 중요한 성공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이런 거 다 띄고서라도요. 네. 그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핵심은 이 디지털 기술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앞으로 미래에 나올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될 거고 그런 변화들을 목도하게 될 텐데 이런 변화에 늦지 않게끔 준비하는 것이 핵심 요인인 것 같아요. 아까 회장님께서도 그 라이프 사이클의 어떤 혁신적인 이 단축을 얘기하셨는데 지금의 비즈니스는 점점 더 이 속도와 변화에 빨리 대응해야 되는 이런 체계일 텐데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는 이런 애자일한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투자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거버넌스를 밀어주는 이런 형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목적이나 뭐 성공 요소 들어봤는데 또 이제 관심 많은 사항들이 그러면은 DT 대상은 뭐 회사의 전 업무냐? 뭐 실시간으로 김명환 님도 질문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주시는 게 도대체 DT를 어디다 하면 되느냐라는 업무 범위와 중요한 거는 아까 뭐 먼저 맛보기 해주셨는데 일단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한 번씩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RPA나 챗봇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실제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부분들 중에 좀 많은 부분들이 요새 이제 좀 적용을 해보고 파일럿이나 POC를 해보시는 부분들이 RPA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실제 아주 심플리파이해서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거, 아주 스몰 석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그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재무 회계 쪽에 이제 뭐 결산 프로세스에 대한 있어서 이제 계정 간의 상계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거나 뭐 데이터 그러니까 전표를 포스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RPA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RPA는 이제 굉장히 많이 흔해졌으니까 이제 누구나 이제 커머디티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사고 빨리 실행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 OCR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했던 어떤 정유사에서 이제 재무팀의 그 대사 업무를 좀 대상으로 했었는데 OCR로 전표라든가 송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고 또 한 OCR은 읽고 한 OCR은 베리파이하고 그래서 둘이 맞으면은 넘어가고 하는 식으로 이제 업무를 한 60% 이상 자동화했다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늦게 대답하니까 안 좋은데요. 다음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쉬운 부분은 얘기하시던 RPA, OCR 부분이 제일 적용하기가 좀 편하죠.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고 효과가 금방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뭐 어떤 범위까지의 DT가 적용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DT가 적용 가능한 범위는 전 업무가 다 됩니다. 이걸 동시에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올리기 위한 방법이 디지털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난제 해결하는 데 다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나마 그 중에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마도 제조단에 있는 품질 분석이나 설비 분석 쪽이 더 그나마 RPA 이런 거 떠나서 왜냐면 이제 인더스트리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제조나 설비에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데이터가 존재했을 때 걔를 활용하는 것들은 좀 더 좀 이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전보다 품질 결품률을 조금 낮추거나 뭐 예지 보정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설비에 대한 메인터넌스 비용을 줄이는 작업들은 3개월 이런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시간 제약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세 분한테 좀 약속을 받고 싶은 게 여러분들 사례 해주셨잖아요. 근데 한 페이지에 너무 빈약하거든요. 저희 이제 회원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뉴스레터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파트너사 소식도 있고 한데 뭐 회사 이름 밝히지 않는 한 회사의 성공 사례 널리 알리면 좋잖아요.
오늘 그 주신 내용들 중에 뭐 한두 개라도는 저희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뉴스레터에 좀 상세하게 성공 사례 올려주실 수 있죠? 네. 네? 약속한 겁니다. 여기서 뭐 안 된다고. 네, 그러면 또 그러면서 일단 올려주실 거는 올려줄 거 약속 받았고 왜 제가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례를 얘기해요. 근데 혹자 지금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역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라 약간 타치만 하시고 깊이 안 들여주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영역에 상관없이 대상 업무, 인더스트리 상관없이 나는 이런 DT 사례에 꽂혔다. 나는 참 좋다라고 하는 거 뭐 얘기해 주시고 그런 자료는 얼마인지도 있으니까 뭐 찾아봐도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3분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 사례 나한테는 매력적이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소개시키는 사례를 한 건을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뭐 제가 커니서부터 기회 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에 할게요. 한번 좀 정말 매력적인 사례 하나씩 뭐 주제 불문. 매력적인 사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게 이제 매력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챗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챗봇 아마 아실 텐데 상당히 좀 심플하면서 그리고 이제 심플하면서도 상당히 어떤 대답에 대한 것들을 얘가 어느 정도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되는데 스태트를 하면서 정말 재밌던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로 타임 컨슈밍한 부분들에 대한 웍이었는데 그걸 적용하고 나서는 고객 응대하는 그런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한 조직이 상당히 많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맨날 그냥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오는 전화 응대하고 업무 기간 내내 전화에 얽매여서 생활하던 부분들이 상당히 챗봇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야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야간에도 전화 오시는 부분들에 대한 자동 챗봇의 대응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고객 만족, 내부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래서 그런 것들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 겪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말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STT 쪽이나 TTS 쪽에 대한 부분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실현이 되는구나. 좀 있으면 이제 저희가 강의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던 것들도 저 앞에 텍스트로 쫙 정리돼서 미팅 노트가 딱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에 꽂혀 있는 거는 이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도 있지만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에 좀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기업에서 너무나 많은 시스템들을 쓰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해주고 구축해준 만큼 우리 조업원들은 잘 쓰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잘 쓰는데 해외 유저들은 잘 쓰고 있을까?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로그 분석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인플로이의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해서 과연 이들이 우리 가이드에 맞게 혹은 최적으로 일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들이 최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여기서 자동화를 끄집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발전하면 디지털 워크포스가 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디지털 생산성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른 결로 국내 모 회사의 케이스인데요. 영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이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채널, 판매하는 채널은, 그쪽에 있는 별도의 뭐라고 할까요? 중간에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영업 기회들이 다 그쪽으로밖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뭘 고민을 했냐면, 뭐 크롤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이터를 하는 것들은 기술은 당연히 동원을 했고, 해당 지역에 우리의 제품에 고객이 어떤 수요를 하는지라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링크드인을 뒤졌어요. 링크드인을 뒤져서 무슨 산업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어느 산업에 이런 부분의 인력들을 차용을 하더라. 그럼 그 인력은 분명히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사용하는 애들이다. 라고 해서 그걸 다팅을 했어요. 다팅을 했더니 대리점들이 모아준 리드들이 10개라고 하면 이 다팅한 게 100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일즈를 하게 되니까 수주율이 80% 정도로 올라갔다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인데요. 특정 기술에 이제 꽂혔다기보다도 DT가 가져가 있는 게 약간 뭐 수혜층이니 뭐 등등등의 내부 효율성을 커버하는 부분도 있지만 리드 관리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사례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T는 유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보면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할 일이 많잖아요. 운전도 해야지, 정보도 많지, 뭐 인터넷도 해야지, 뭐 되게 많은데 일단 벌써 몇 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커머스에 들어가서 딱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딱 제안을 해준다 할지.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 물건 제안 뭐 7, 80% 이상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회사가 선택해주는 거 내가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넷플릭스 마찬가지잖아요. 벌써 이게 오래전 얘기거든요. 또 지금에 와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내가 어디 매장을 들어갔다 나에 대한 정보 센싱해서 내가 뭐 할 만한 것들 추스려주면 내가 선택의 작아지잖아요. 또 특히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마존고나 뭐 타오 카페 같은 경우 보면 무인 같은 경우 뭐 내가 가서 뭐 눈길만 주고 뭐 착착착 하면 물건 센싱 되고 그거 뭐 내 갖고 있는 걸로 그냥 결제되고 알아서 택배 대오고 뭐 이런 것들 그럼으로 인해서 뭐 신선식품들도 아주 쉽게 살 수 있고 뭐 결과적으로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뭐 신유통이나 신물류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정말 편해졌잖아요. DT는 우리 일상에서 유저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저는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게 뭐냐면 데이터예요. 데이터, 지금까지는 백엔드에서는 백엔드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됐기 때문에 정보계는 배치를 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정형화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 회사 내에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회사 밖에 있는 데이터까지 뭐 데이터 레이크 해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나 분석을 잘해서 활용하고 제한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거고 이커머스도 뭐 잘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 돼버렸어요. 그런 이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텐데 뭐 그중에 뭐 제약 없이 한번 좀 얘기해 주실 분들 순서는 먼저 하시는 분이 1등입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메타데이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ERP에서 관리하는 고객 데이터랑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부서, 그러니까 영업 부서라든가 어떤 신규 비즈니스 사업에서 관리하는 이런 고객 데이터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같은 필드, 같은 메타데이터를 쓰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신사업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이런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을 시너지를 내고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미 그 당시 그때까지 가게 되면 데이터를 모으기 굉장히 불가능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우버 사례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메타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해 놓고 내부와 외부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묶어가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이모션, 어떤 감정 데이터, 혹은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 프로덕트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내 외부 데이터를 모아서 맞춤 제안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또 느꼈던 부분 중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정말 DT가 생활화되고 점점 더 DT가 우리 생활 속에 계속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냐라는 정보의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방대하게 있을 거고 그게 데이터 레이크라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레이크에서 우리가 그 옥석을 어떻게 가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데이터 상관관계 분석, 즉 고객이나 아니면 우리 내부나 그리고 내가 게더링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행동이나 행태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가 어떤 유의미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연관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방대하지만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의미한 데이터화 시킬 수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선행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T가 점점 더 생활화가 깊을수록 그런 단순히 쌓아놓는 데이터가 아니라 쌓아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고 앞으로의 우리의 기준 정보나 여러 가지는 거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는 앞으로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깐만 첨언을 할게요. 네. 아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뭐 기술적으로는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마트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들 하시고 이건 상당히 테크니컬한 부분이기도 하고 데이터에 결국은 분석 용처가 있어야 데이터가 모인다는 결론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 분석 체계를 가지시는 분들 중에서 용처가 뭐라는 걸 제대로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다 모으자라고 시작한 게 데이터 레이크인 거죠.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DT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가 꼭 들어가게 될 텐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무슨 연관관계 알고리즘 만드는 거에 나오는 주요 아웃풋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없는 데이터를 알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냐는 측면에서도 계획들을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DT는 데이터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모으는 거고 활용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고 설립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건 모아놓고서 연관관계를 채워주는데도 그 용처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기업의 디지털 혁신 방향은 클라우드 기반의 인텔리전트 솔루션을 이제 적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내용들을 집약해 보면 결국은 회사의 투자가 기존에는 ERP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크게 축이 두 개로 바뀌는 것 같아요. 결국은 ERP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이제 한 E2E 관점에서 접목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백엔드 외에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유의미한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갔을 수 있을까?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관점이 있어야 또 프로세스가 엮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ERP와 데이터 관점에서 얼마나 잘 엮은 기업들이 정말 새로운 디지털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S/4HANA로 전환도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기업들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중간중간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해온 회사들은 그다지 그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지만 많은 회사들은 10여 년 전에 이제 ECC 구축하고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변화된 기업의 외적인 환경들도 많고 회사 내에서도 이제 프로세스도 많이 변했고 기술적인 변화도 많아서 S/4HANA 전환도 어려운데 오늘 들어보니 DT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까지 포함한 S/4HANA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오늘 또 질문들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DT하고 S/4HANA가 별개인가? 또 S/4HANA 어떻게 해야 되나? ERP하고 DT의 관계는 이런 관계들 많이 주셨는데 실시간으로 이런 걸 포함했을 때 이 많이 지금 혼돈 속에 있을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DT를 포함한 S/4HANA 전략은 이거다라고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부터 좀 해보면 저는 10년 전에 이런 하나DB 같은 하나DB 기반의 S/4HANA가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5년 전에 그 핫소 회장님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랬었는데 혹시 SAP 직원이세요? 아닙니다. 네, 저는 SAP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S/4HANA만큼 저는 테크놀로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소프트웨어고 이번에 뭐 인더스트리 솔루션이나 다 합치고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그런 솔루션인데 앞으로 10년 후에 또 어떤 프로덕트가 나올지는 우리 모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S/4HANA를 그 업그레이드하거나 혹은 컨버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의 현재 뭐 여기 회원님들이 계시는 비즈니스도 어떻게 변할지 어떤 모습으로 회사가 갈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시긴 하겠지만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케이퍼빌리티들이 역량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에 조금 가깝게 간다든가 참여를 한다든가 고객을 분석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역량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역량들을 어떻게 S4HANA라는 백엔드가 충분히 잘 지원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해보고 업그레이드나 컨버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과거의 그 결산 시스템 수준의 컨버전을 하는 것은 되게 돈을 낭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네. 저는 요새 진짜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는 게 EOL이라는 라이센스에 대한 이제 EOL 체계가 이제 곧 다가오니 우리가 향후에 그 SAP의 이제 S4HANA라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대응도 하는데 저는 그런 고객분들에게 이제 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리스크나 아니면 사항을 고려해야겠지만 이게 단순히 컨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테크니컬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들보다는 이제는 좀 더 새롭게, 그러니까 새술은 새푸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저도 이제 한 15년 전에는 SAP 직원이었었는데 이제는 SAP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근데 항상 SAP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딩하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선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가 S4HANA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새롭게 선보이고 했다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 테크놀로지, 미래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들을 가장 잘 접목해 놓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 그렇다면 여기에 과거에 SAP라는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고 사용한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얼마만큼의 그 장점들이 그 안에 녹여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100을 쓸 수 있는데 10밖에 못 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그냥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새술은 새풀에 담는 형태로 뉴 인스톨레이션을 하는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만큼 미래의 우리의 오퍼튜니티나 활용에 대한 운용 효율성들은 몇 배가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좀 테크니컬 업그레이드 좋지만 정말 할 거라면 DT 시대에는 새롭게 그 많은 프로세스와 많은 기술들을 접목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것들이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되겠습니까? 아쉬운 할까요? 네, 하시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SAP사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대답을 하면 좀 S4HANA가 제가 이제 쳐다보고 있는 관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EOL이 끝났기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대한 것들은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인데 DT하고 연관이 된다면 지금 저희 기관계라고 하는 ERP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표준을 만들어내는 일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 거리는 결국은 이제 기관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ERP라는 측면에서의 업무의 표준, 데이터의 표준을 가져가는 것. 일단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죠. 그걸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기관계다. 그러니까 그거는 S4HANA가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되죠. EOL 문제가 없으면. 그럼 S4HANA는 왜 필요한 거냐?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방향 자체가 데이터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인메모리 방식의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S4HANA를 갈아타지 않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네. 옛날 방식에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사실 이제 유저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저는 ECC하고 S4HANA의 기능적인 차이점을 많이 느끼는 어렵더라고요. 그 뉴표치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기능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업무의 표준, DT를 준비하고 있는 업무 표준과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하나 플랫폼을 쓰겠다라는 관점이 있을 때 S4HANA에 대한 전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분 열띤 그 좋은 조언들 때문에 네 번째 만에 시간을 좀 많이 지체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많이 주신 분들이 또 사례에 대한 요구를 있어서 하나만 제가 약속을 받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산업별로 적용 사례 듣고 싶어 하는데 혹시 지금 주신 분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도입 현황이나 국내 금융사, 반도체 제조의 SCM, 그다음에 제조나 물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사전 질문을 통해서 주셨는데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자료를 좀 더 상세히 주시겠다고는 약속을 하셨고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영역의 사례를 더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 데 있습니까?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혹시 주실 만한 자료도 있습니까?
좀 어려운 영역이라서. 예,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저희 오늘 많은 분들이 요구하셨으니까 한번 자료 주시면 제가 파트너사 소식에다도 올려놓고 같이 게시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션 2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세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되게 오늘 질문 많이 주셨는데 실시간 질문 주신 분들 다 소화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 세 분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필요한 사항은 SAP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홈페이지에 답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패널 토크도 여러분들의 그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미처 다 못 보신 거나 아니면 다시 보기 하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오늘 세 분 발표해 주신 자료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오늘 패널 토의에 참석하셔서 후기나 아니면 저희 패널 토의에 더 바라고 싶은 점, 향후에 요구하고 싶은 점 어떠한 주제도 상관없이 남겨주시면 좋은 글 쓰신 분들 역시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KSUG 패널 토의는 매월 두 번째 금요일 2시에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7월달은 7월 9일이 되겠고요. 7월 9일은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ERP에 활용되는지, 즉 스마트 워크 그런 개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려고 해서 다음 달에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ISTN, 비즈테크와 함께 모여서 이런 어떠한 ERP들이 우리 스마트워크 상에서 어떻게 잘 쉽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신 패널 3분 그리고 실시간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